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우성이라고 하고요. 창조과학회에서 차세대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도체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공룡, 캐릭터와 화석 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이게? 곤란하시죠? 이런 문제를 맞춰야 한다니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테고, 힌트를 드린다면 평소와는 다르게 생각해라입니다. 네, 눈이 반짝거리는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저 친구가 뭔가 알 것 같은데요. 숫자입니다. 숫자, 더군다나 심지어 뭘까요? 아직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얘는 심지어 영어입니다. 알듯 말듯네. 답답하시죠? 네, 제 강의는 이 답답함을 안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답답하시더라도 안고 가시면 제가 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친구가 누굴까요? 이 친구는 둘립니다. 네, 이 친구를 아시는 분은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쯤 되신 걸로. 왜냐하면 이 친구가 1974년 쌍문동에서 태어났어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이 친구는 크롱입니다. 이 친구는 뽀로로의 아주 절친인데요. 네, 이 친구를 아는 분들은 5세 미만이거나 5세 미만의 아이를 가지셨거나 5세 미만의 손주, 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누굴까요? 티라노사우루스 아니고요. 비슷한 종류입니다. 얘는 이름이 있어요. 얘는 꽤 유명한 애입니다. 얘는 전박이라고 하는 애고요. 한반도의 공룡에 나왔던 친구인데, 네, 이가 자라면 이렇게 타르보사우루스가 됩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알려져 있는데, 몽골, 인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 지역에 살았던 육식공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공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공룡이 뭔지 함께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초록색 박스 친 옷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충강 조룡아강의 용반목 및 조반목에 속하는 화석동물의 총칭. 한국말로 써있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화석동물의 총칭이라는 뜻입니다. 화석동물, 즉 현재는 살아있지 않다. 공룡을 연구하고 싶으면 화석을 봐야 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보시는 그림은 켄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한자에 있는 용룡자와도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적인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룡이라고 하는 것도요, 진화론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고 창조론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실험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공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쪽 관점에서 다 살펴보고 뭐가 맞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생명과 진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빙글빙글 나선형으로 지구의 역사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간단히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서 공룡이 언제쯤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학교를 오래전에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거고, 아마 지금 이걸 막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숫자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중생대 백학기 쥐라야스기 트라스기 맞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공룡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면, 보시는 그림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만든 지질 주상도예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지구 역사에 이런 시대들이 있었고 이런 시대에 이러한 생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공룡은 언제 나오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나옵니다.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략 2억 3천만 년 전에 등장해서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언제 나올까요? 사람? 네, 사람 굉장히 최근에 나오겠죠. 굉장히 최근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와 사람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대략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즉 루시가 300만 년에서 길게 봐도 500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길게 봐도 이때쯤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과 공룡 사이에는
대략 6천만 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는 공룡과 사람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룡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과 공룡이 만나는 일이 없죠. 꼭 공룡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탑니다. 내지는 주라기 공원처럼 과학의 힘을 빌어서 공룡을 다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룡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아신 분들이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글씨하고 빨간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방금 저희가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어떤 생물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바닷속에서 살던 공룡 필레오사우루스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네.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는 공룡 필레오사우루스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답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아다니는 공룡 중에 프테라노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하나님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네, 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다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이번에 또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적어놓은 말씀 중에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섯째 날. 제가 또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하이 고난도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살던 공룡 중에 뿌리 세 개였던 트리케라톱스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공룡이라고 알려졌던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애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몇째 날 만드셨죠? 여섯째 날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공룡이랑 사람이 같은 날 혹은 길게 봐도 하루 차이 만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맞는지 아니면 진화론이 얘기하고 바가 맞는지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창조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같은 날 태어났어요. 2005년도 YTN에 나왔던 뉴스의 한 토막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몬태나주의 공룡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어떤 지역에서 메리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님이 공룡 화석별 하나 가져다가 연구실에서 이 공룡 화석을 잘 살펴보니 굉장히 소프트한 티슈, 연부 조직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이 2005년 3월 25일 사이언스지에도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 거기에도 실렸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6,500만 년 혹은 7천만 년, 8천만 년 전에 살았고 그때쯤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공룡의 화석에서 그 화석을 가져다가 잘 살펴본 이러한 조직이 이제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심지어 A라는 마크가 있고 화살표가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어떤 조직은 핀셋으로 잡아당겼다가 놓았더니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직 탄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힘줄처럼. 얘는 6,500만 년 혹은 수천만 년 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믿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신선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섬유질처럼 생긴 이런 조직들도 발견했는데요. 보시면 갓 삶은 닭고기 가슴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요. 저희가 어느 날 청계산을 올라가다가 7분 능선쯤에서 돌틈 사이에서 1 플러스 등급 등심을 한 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등심은 600만 년 전에 청계산을 뛰어놀던 암소 한 마리가 번개를 맞아서 뼈와 살이 분리된 다음에 등심이 남아서 돌틈에 묻혀 있다가 오늘 나에게 발견된 거야.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몰직한 사람이 이 산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이걸 들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은 그 고기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엇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공룡 연부 조직을 발견한 메리 슈바이처 박사는 처음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와, 공룡의 화석에서 이렇게 신선한 조직이 발견되다니 이건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도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공룡이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는데 그게 말이 되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화론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공룡이 보존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메리 슈바이처 박사님과 존 호그 박사님은 왜 공룡의 연부 조직을 찾아다녔냐면요, 공룡의 DNA를 추출할 수 있으면 공룡이 지나서 결국엔 새가 됐기 때문에 새의 DNA와 공룡의 DNA를 잘 연구하면 새의 DNA, 특별히 닭의 DNA 일부를 조작해서 닭이 공룡으로 다시 역진화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선한 공룡의 DNA를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노력은 사실 바이오 생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을 비롯한 고생물의 신선한 조직, 즉 DNA니 RNA니 하는 것들이 수천만 년 동안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은 분자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식이었거든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화석에서는 지금 보시는 관은 이제 혈관 구조거든요. 혈관 구조. 위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화석에서 발견됐던 혈관 구조 안에 보이는 혈구의 모습입니다. 적혈구의 모습이고요. 아래쪽 그림은 지금 까맣게 있는 자 하나가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5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그런 혈구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I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아까 그 화석에서 발견되었던 내피세포의 모양이고요. J라고 보여지는 그림은 현존하고 있는 타조에서 이와 비슷하게 어떻게 혈관 구조를 볼 수 있는지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결국 7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화석의 공룡의 넓적다리 화석에서 이러한 혈구처럼 보이는 애들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건 이제 과학자들의,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단백질 조직이 발견됐다는 것을 발표하니까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 화석을 발굴해서 옮기는 과정이나 실험하는 과정에 오염된 걸 거야. 다른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들이 오염돼서 단백질이 보인 걸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아까 그 메리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렇지 않다, 온전히 화석 안에서 나온 단백질이었다 라고 2009년에 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몬태나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2002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미이라화된 공룡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이라화되었다는 것은 피부나 근육, 위 내용물까지 보존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7,7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하는 오리 주둥이 공룡인데 지금 화석을 캐보니 피부, 근육, 위 내용물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6,7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생각하는 공룡 미라가 이제 또 발견됐습니다. 노스다코다에서 이번에 발견되었는데 이번에는 피부 모습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일 중앙일보에도 이 피부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밑줄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화석화에 앞서 미라가 되므로 피부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으며 인대 힘줄이 붙어 있었다. 꼬리와 앞발과 뒷발 등이 피부에 덮여 있고 또 내장까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자 기대이다. 네, 사실 이렇게 공룡의 연부 조직이 자꾸 발견되니까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과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진화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도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는 과학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공룡은 이미 수천만 년 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공룡을 가지고 수만 년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공룡의 연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집에서 앞에 있는 사과나무까지의 거리가 10km라고 한다면 그걸 30cm짜리 자로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다고 하면 공룡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우라늄과 같은 굉장히 연대가 긴 혹은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법을 써야 되는데 이 탄소 동위 원소법은 반감기가 짧아서 굉장히 짧은 연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 동위 원소법으로 반감기를 조사하는 과학자들이 이 공룡의 뼈 안에 있는 탄소를 가지고 연대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측정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2,000년에서 39,000년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존에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어야 하고 멸종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정 결과이니까 또 굉장히 진화론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사실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실로서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사실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자국 화석인데요. 보이시는 그림은 텍사스에 있는 글렌로즈의 팔룩시강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입니다. 마음이 착한 분들에게만 두 개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화살표를 처리해드렸습니다.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사람 발자국처럼 생긴 게 보이시나요?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크게 공룡 발자국처럼 생긴 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발자국이 어떻게 화석으로 남을까요? 발자국이 화석으로 남으려면요, 진흙과 같은 곳에 누군가 일단 먼저 발자국을 찍어야 됩니다. 발자국을 찍고요, 그 진흙과 같은 곳을 진흙과 다른 매질의 흙이나 모래가 그 발자국을 덮어야 되고요, 그것이 함께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덮였던 흙이나 모래가 먼저 풍화작용에 의해서 걷어지면 화석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화석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게 될까요? 만약에 6천만 년의 시간 갭이 있고 사람이 등장했다면 이 발자국을 찍은 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발자국을 찍었단 말일까요? 사실은 이 발자국이 발견된 부분은 이제 석회암이 있었던 부분이고 강 위에 드러나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마모된 흔적들이 있어서 이 발자국을 제시했을 때 이제 많은 진화론자들이 조작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발자국을 발견한 창조과학자들은 이 발자국을 뜯어다 박물관에 놔두고요, 그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애가 또 없나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강바닥이 드러난 어느 해에 강바닥에서 이러한 이제 발자국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테일러 트레일과 맥펄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돌판 위에 공룡이 지나간 것 같은 발자국과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 발자국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앞에 보셨던 그림처럼 같은 곳에 찍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고요. 맥펄 트레일의 경우에는 발자국이 그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과 같은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자국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남해군 가인리에 가면 공룡 발자국 화석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공룡으로 유명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가까운 시화호라는 데인데요. 시화호라는 데서는 공룡 알 화석지, 공룡 둥지가 이제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석으로 발견된 공룡이 있는 유일한 공룡인 코리아토케라시스 화성 엔시스라고 하는 공룡이 지금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룡 기념관, 공룡 학습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가 일단 공룡 알 화석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서 유명하고요. 한 군데는 이제 경상남도 고성인데 거기는 수천 개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엑스포 같은 것들을 경상남도 고성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남해군이 있고 이제 곳곳에서 공룡 발자국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 중에 이 남해군 가인리가 특이한 부분은 그 안내판을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가져온 거예요.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은 연구 과제로 남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 발자국 모양이라 화석이라고 되어 있는 설명을 살펴보면 추정되지만 용광류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되지만 전혀 새로운 생물 종의 흔적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종과는 같지 않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진화론자들은 그 사고방식으로 공룡의 발자국이 찍혔던 그 시대에 사람 발자국이 찍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겠죠. 과학을 하는 사람이 혹은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가진 선입견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남해군 가인리에 보이는 돌판에 있던 공룡 발자국 같이 있던 사람 발자국 옆에 파란색 20cm 자를 놔두고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보폭이 매우 짧고요. 이렇게 같은 돌판에서 사람과 공룡의 발자국이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공룡의 뼈 모양입니다. 뼈 모양인데요.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공룡은 그 이구아나의 이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돈 할 때 돈이 이빨이란 뜻이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1850년대가 지나가지고 공룡의 화석들이 막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이 공룡의 화석들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이 공룡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이 화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화석이 이런 뼈 모양을 가진 짐승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요. 치킨을 처음 먹는 6살짜리 꼬마가 있다고 합시다. 치킨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양념치킨을 처음 먹는데 그 6살짜리 꼬마랑 그 7살짜리 형이 있었는데 그 7살짜리 형이 6살짜리 그 꼬마가 치킨을 보기 전에 치킨을 다 먹고 뼈를 놔둔 거예요. 뼈를 놔뒀는데 그 뼈를 보고 닭이 어떻게 생겼을까? 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6살짜리 친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짐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구아노돈의 뼈가 나타났을 때 이 뼈를 가진 짐승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문제하고 좀 다르게 6살짜리 꼬마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고생물학자들에게 이 뼈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이구아노돈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죠? 보시면 앞발에 붙어있는 발톱이 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발에 비해서 앞발은 굉장히 가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이제 만들었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당대의 생물학자들이 현존하고 있는 생물 중에 이렇게 큰 뼈와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진 상태에서 알고 있는 애들은 코뿔소, 하마 뭐 이런 애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뼈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들을 견뎌내는지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는 공룡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같은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공룡을 보시면 앞발의 발톱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앞발의 발톱은 제자리를 찾아갔는데요. 잘못된 게 여전히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꼬리가 잘못됐습니다. 특히 이족보행 공룡은 꼬리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꼬리를 땅에 끌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 공룡은 여전히 꼬리를 땅에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의 과학자들은 이구아노돈을 어떻게 그릴까요? 저희가 이제 공룡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서들도 보면 공룡은 이렇게 그립니다. 굉장히 날씬해졌죠. 제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살아있는 공룡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뼈나 화석만 보고 걔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뼈만 보고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건데, 보시는 그림은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하바수피아 계곡에 있는 벽화입니다.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인 거죠.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동그라미 두 개를 보시면 한 동그라미에는 사람처럼 생긴 모양이 보이고요, 한 동그라미에서는 공룡처럼 생긴 모양이 보입니다. 저희가 에드몬토사우루스라고
생각되는데요. 보시는 옆에 그림은 에드몬토사우루스의 복원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해냈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아프리카의 로지디아 지역에 있는 브루톤사우루스입니다. 로지디아라고 하면 지금의 짐바브웨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브루톤사우루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가요? 네,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에 있는 동굴 벽화인데요. 멤머드와 싸우고 있는 공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관점의 차이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멕시코 지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멕시코의 아칸바로 지역에는 추피쿠아로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BC 800년에서 AD 200년까지 존재했던 문명인데요. 이 문명의 사람들은 흙으로 점토 인형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사람들은 대략 3만 개 넘는 점토 인형을 이제 문명으로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한 1000개 이상이 공룡 내지는 공룡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시는 것과 비슷한 공룡이 있나요? 스테고사우루스라고 불리우는 공룡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 이렇거든요. 보시는 점토상들이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요.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는 굉장히 팔이 작거든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내서 아예 팔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점토상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사우루스, 브루톤사우루스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습과 굉장히 이제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인데요. 안켈로사우루스는 뒤쪽에 꼬리에 뭉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잘려진 형태, 깨진 형태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구아노돈은 현대 과학자들도 이구아노돈 뼈가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앞으로 모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미 쪽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시아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시아로 오면 이제 앙코르 유적지인데요. 앙코르 유적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원 전체가 한쪽 면만 이렇게 되어 있는 부조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조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처럼 보이는 그림인데요. 스테고사우루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조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스테고사우루스로 생각되어지는 부조 조각은요. 2006년에 KBS 뉴스에서 미스테리 사진 10선으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공룡은 왜 사라지게 됐을까요? 사실 현대 과학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운석 충돌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석 충돌한 운석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멕시코 아래에 있는 칙쇼브루의 운석공을 이제 찾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운석 충돌한 이후에도 이후의 지층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공룡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운석 충돌 때문에 핵겨울이 와서 공룡이 멸종했다고 하는데 그 공룡이 멸종하는 핵겨울이 있는 동안에 연평균 기온 35도 이상 되어야 살 수 있는 열대 꿀벌 같은 애들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운석 충돌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창조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조과학자들은 공룡이 차츰차츰 멸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룡이 방주에 탔다는 얘기죠. 새끼나 이렇게 작은 상태로 공룡이 탔을 거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살던 공룡이 차츰차츰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끼리가 지금 다 멸종해가지고 우리가 코끼리를 화석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코끼리를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제 생각에 노우즈사우루스쯤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공룡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다기보단 멸종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코뿔소는 사실 점점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해 가고 있죠. 멸종한 생명체일수록 특별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절의 대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특별히 덩치가 컸던 공룡들이라든지
그런 공룡들이 먼저 멸종해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공룡이 화석으로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화석에 대해서 지층과 화석 시간에 좀 더 배우실 테지만 특별히 공룡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공룡이 화석으로 남으려면 보시는 그림처럼 물가로 가야 돼요. 물가에 머리를 걸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석이 되려면 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물 밖에서는 퇴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물 속에서 죽으면 홍수가 와서 물고기가 죽으면 다 떠가지고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물 아예 안에서 죽으면 그 짐승의 형태가 남아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이 어떻게 남는 것인가의 그림들은 저 그림처럼 대부분 물가에 딱 걸쳐있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이 썩어 없어진 다음에, 살이 썩어 없어졌는데 뼈는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차츰차츰 퇴적이 돼서 마침내 이제 화석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필 반드시 꼭 물가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층이 쌓일 동안 뼈가 막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동일 과정설에 의하면 지층이 30cm쯤 쌓이는데 5,00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룡의 두께가 엄청 두꺼울 텐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런 나무 화석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나무 화석은 지층을 뚫고 세로로 서 있는 이른바 다지층 나무 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차츰차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인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화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래 지층부터 차곡차곡 지층이 쌓여야 되는데 나무가 세로로 박혀 있게 되니까 밑둥은 먼저 돌이 되고 위는 나무가 아직 안 되고 돌이 안 되고 기다려야 하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공룡에 대해서 꽤 이제 많은 부분을 살펴봤는데, 공룡과 사람은 네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존재하고요,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서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성경 속에도 공룡이 나올까요? 이 질문을 이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도 공룡이 나올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헤못,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니라.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와요. 사실 이전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 하마라고 하는 짐승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면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인데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중에 으뜸이라고 했는데, 하마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마 꼬리는 무슨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지는 이제 않은 모습인 게 이제 사실이죠. 백향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략 30m 되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은 꼬리를 가진 짐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욥기 4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은 꼬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파토사우루스, 메멘키사우루스 이런 친구들입니다. 코끼리하고 사람이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룡들의 모습이나 모양이 어떤지 아마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역본의 성경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 베헤못, 현대인의 성경에 하마처럼 생긴 괴물, 우리말 성경의 베헤못, KJV의 베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짐승은 뭔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은 꼬리를 가진 그런 어떤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짐승입니다. 4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보시는 그림은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팔 공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룡이 앞발이 짧은데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앞발이 깁니다. 그래서 앞발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겠죠. 두 번, 욥기 40장 17절에는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8절에는 그 뼈는 녹건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브라키오사우루가 쓴 큰 공룡의 뼈나 뼈대가 얼마나 거대할까요? 욥기 40장 23절에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보시는 그림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 브라키오사우루스 두개골을 살펴보니까 콧구멍이 머리 위에, 두개골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처음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수중 생활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튼 이 욥기 40장 23절에서는 입으로 강물이 들어와도 놀라지 않는 어떤 짐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에는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보시는 그림은 주라기 공원에서 주인공 일행이 주라기 공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공룡인데요, 걔가 브라키오사우루스였어요. 네,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이런 공룡을 어떻게 사람이 갈고리로 잡을 수 있었겠을까요? 지금 제가 베헤못이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욥기 4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애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헤못이 브라키오사우루스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룡, 다이노소어라고 하는 단어는 150년, 160년밖에 안 된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욥기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려진 공룡과 뭐랑 비슷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욥기 4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짐승이 공룡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하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문제를 이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이게? 위에는 숫자고요, 아래는 영어입니다. 네, 조금씩 이제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힌트를 좀 더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나요? 위에는 1, 3, 2, 4 네 자리입니다. 아래는 face입니다. face. 우리는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이런 것 같은 글씨를 대할 때 사실은 까만 글씨라고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까만 것에서 막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사실 문자나 숫자는 그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까만 게 글씨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그 까만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여야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의 창조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진화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차츰차츰 변해서 오늘의 세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요, 창조는 과거의 어떤 순간에 지적인 원인을 가진 어떤 존재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론입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공룡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룡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참 여러 사람들에게 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가장 쇼킹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요. 네, 브라키오사우루스 한 마리가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이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공룡을 왜 만드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던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이거였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지리산 꼭대기에서 일출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산과 산 사이에 구름의 바다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구름의 바다가 채워져 있고 저쪽 끝에서 해가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이제 같이 등산을 올라간 친구들과 함께 보는데, 오,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전율이 막 등골을 타고 오싹오싹 거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눈앞에 30톤쯤 되는 공룡이 쓱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쟤도 내가 만들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욥기 42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과 막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에서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욥기 40장의 베헤못, 41장의 리오야단을 얘기하고 42장에 가니까 비로소 저런 고백을 합니다. 까만 글씨만 한번 본다고 하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는 귀로 들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에 앞서 베헤모크 같은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룡에게 이런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거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조하셨다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목적이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목적을 내가 발견 못했을 수는 있지만 목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그 사실을 꼭 이 창조과학 스쿨을 들으시는 동안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그래서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창조된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캐릭터, 화석이라는 이제 단어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공룡을 생각할 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롱,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룡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화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룡에 대해서, 베헤모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우리 눈앞에 쓱 지나가는 공룡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고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화석처럼 된 그런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목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캐릭터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실제로 살아있는 공룡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캐릭터도 아니고 화석도 아니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고 숨쉬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생명력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